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서산에 왔어요. 저는 여기도 좌회전으로 갑니다. 태봉 길이 아니라 태봉 골길이네. 골이 깊었는 모양이네. 태봉길 이렇게 해도 되는데 태봉 골길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태봉길 중에서도 지금 가는 마을은 골이 깊은 마을에 속했는 300m 모양. 앞 태봉골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태봉 골길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태봉인데? 나무가 전면에 보이는 봉우리가 태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둥글게 생겼어요. 현판도 보여집니다. 명정대왕 태실 및 비가 계시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실순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의 태산, 태봉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찾아 헤매다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태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쁜 봉우리, 아름답게 갈무리 된 봉우리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향이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지만 저 주택이 전면 12시 방향에 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묘지를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고 묘지를 담당하다 보면 그런 화두들이 문득 스쳐가기도 합니다. 내가 있게 한 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궁금해죠. 태실순례 한 지도 저는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태실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태산, 그 산형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기준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 산형 조건을 리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서산 명종대왕 태실지에 와 있어요.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태실, 태봉의 산형은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둥굽니다. 둥근데 아름답게 둥굽니다. 갈무리가 아름답게 잘 된 산, 그 봉우리 정상에 태를 모셨다. 이런 점을 우리나라 태실 중에서 원거리에서 촬영해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촬영하기가 용이해서 이곳에서 소개 말씀드립니다.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조건이었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태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게 갈무리 된 봉우리 정상에 모셨다. 그 봉우리 정상에서 내려보낸 능선에는 몸체를 모시고요.
몸체의 주산인 주봉에는 태를 묻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능이란 봉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능의 근본은 봉이 되겠죠. 사람의 몸체의 근본은 태가 되거든요. 우리는 태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봉우리부터 능선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은 봉우리에는 태를 묻이고요. 봉우리부터 뻗어내린 능선에는 사람의 몸체를 모셔서 그러한 부분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것이 묘지의 기준이 되고 태실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산명종대왕 태실지 중에서 아름다운 선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태산, 태봉, 태실의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형의 조화로운 기준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태실을 보셨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태실을 찾아뵙고 태실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소박한 시골 마을입니다. 사방으로 목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소들도 보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이곳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별로 높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는 모릅니다. 현판은 제가 의도적으로 현판을 보지는 않아요. 무언가 탐방하고 조사하고 순례할 때 현판을 보거나 설명을 듣고 가면 탐방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찾아뵐 때 감흥도 오고 느낌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한 5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저번에 왔을 때는 하단부는 깨끗하게 주변 목장처럼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나무로 식재했어요. 이런 나무들은 어마무시하게 크는 나무들인데 이런 부분이 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하늘을 향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애들인데 얘들을 하단부에 심었어요. 아마 조금만 있으면 몇 년 후면 상단부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여야 좋은 건지 보여야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 산형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도로에 진입했어요. 주차장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도로가 나오면 우측 방향으로 진입하면 태봉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좌측 방향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래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인데 현대사에 의해서 보수할 일도 있고요. 부득이 차가 올라와야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태봉이란 원래 이렇게 도로를 내면 안 되는 것인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냅니다.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답고 존엄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손길, 기계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로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업로를 왜 했냐 이렇게 탓하지 말고 작업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것도 관찰자의 자세고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곳부터 돌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볼게요. 돌간판이 있어요. 명종대왕 태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도 되어 있네요. 그러나 저는 설명은 절대 안 보아야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도 또 안 봐도 되는 설명까지 보고 그것이 머리에 입력되면 또 그런 입력된 기준들이 저의 밝은 탐방을, 깨끗한 탐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냥 찾아뵙기로 합니다. 명종태실 간판석이에요. 저런 부분은 간판석. 대부분 보면 하단부 산이 하단부가 아무리 넓고 크더라도 상단부는 소박한 면적입니다. 대부분 태실이 그래요. 공통으로 적용했던 부분은 산이 아름답게 갈무리 되었는데 그 갈무리가 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이어야지 하고요. 봉에 올라와 보면 그 면적이 소박해야지 됩니다. 한 30에서 40여 평? 그 정도 소박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공통인 것 같아요. 이 곳도 죄다 본석인지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00% 본석이냐 아니면 몇몇 부분이 유실되었느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단부가 보시는 것처럼 1단,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 아마 한 단이 더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 단이 있죠. 또 한 단이 있죠. 또 2단과 본석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조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3단석은 유실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1단과 2단의 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 60-70cm 정도 차이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1단석과 2단석의 교합 부분에서 거리차가 한 뼘, 두 뼘하고 조금 있네요. 뭐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2단과 본석과의 거리는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한 1m 80 정도 차이 나요. 이 정도 이렇게 허술하고 어색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2단으로 했을 리도 없고 이렇게 차이 나게 했을 리도 없다.
우리들이 무언가 시설을 배치할 때나 아니면 의식에서의 숫자를 적용할 때 3단으로 적용을 하지 이렇게 2단으로 적용하면서 어색하게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3단석은) 유실되었을 걸로 봅니다. 짝이 없거나 깨졌거나 훼손되어서 다시 조합하는 부분에 3단은 설치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3단으로 봅니다. 일단 2단까지는 맞는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 원둘론 이 병풍석이 잘 맞는 것으로 봐. 3단석이 유실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석은 하단, 중단, 상단으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 태실이 다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부분이 기준이다. 이런 디자인은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디자인은 아니고요. 한중일이 같이 가지고 하는 디자인이고요. 대체적으로 묘형에 적용합니다. 불교의 스님묘지 묘형에 부도로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장수의 묘형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모든 묘지가 불교 묘지에서 유래한 타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스님의 묘형과 일반인의 묘형이 다르게 적용해 왔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묘형이 결국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보여지는 중심부의 형상은 우리들에게도 존재하는 형상이요, 일본에도 있는 형상이요, 중국에도 있는 형상이다.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묘지에 적용했던 형상인데 태실에도 적용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부두형이라고 보아도 돼요. 하단, 중단, 상단을 전지인이라고 보아도 돼요. 이렇게 본단에는 중심부에 태를 보신 이런 형상을 두고 3단으로 조합된 기단석을 원두로서 설치한 다음에 병풍석을 둘러서 팔각 원당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식이 전형적인 우리 민족의 태실묘지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과 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서 앞은 어떤 사연을 담아서 앞뒤를 정하기도 하고요. 풍수적 관점에서 용이 내려오는 방향을 북좌로 고정한 다음에 북남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상님을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남방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연을 담았지만 대체적으로는 풍수적인 입장에서 북남을 정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북쪽은 용이 내려오는 곳이고요. 용이 내려와서 멈춰 서서 갈무리 했기 때문에 용이 내려오는 곳을 북좌라 고정하고 남쪽을 정해서 태실비와 아기비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비를 설치할 때도 정비와 정면으로 세우는 정비, 또는 이렇게 틀어서 세우는 곡비, 적절하게 배합해서 어떤 비가 이곳 태실묘지에서의 기준 비인지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비가 중심비고 기준 비인지를 비석의 방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어요. 이곳은 사방이 개방되어서 다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진 명당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했을 걸로 봐요. 산이 아름답게 갈무리 된 산 중에서 독립된 모양으로, 독립된 형상으로 계신 산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둥근 산이다. 그러나 독립된 산이다. 그럼에도 그 독립된 산을 잉태한 근본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우뚝 솟아 아름답게 갈무리된 그런 산을 태산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산들에 대체적으로 태실을 모셔서 태봉이다, 태산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했던 태산이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다 달라요. 높이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흐름, 그런 패턴, 그런 형상, 그런 구조, 그런 입지는 그러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산형을 원거리나 단거리에서 관찰하기가 용이한 그런 곳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또 찾아뵙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명종대왕 태실지는 원거리에서 보아도 저러한 산형의 태실을 했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겠어요. 올라와 보면 면적은 어느 태실지나 대동소이합니다. 다 이 정도 면적이에요. 태실 한 기 겨우 장만할 면적. 산이 하단부가 아무리 넓더라도 올라와 보면 이 정도로 예쁘게 갈무리졌는데 그 면적이 100평이나 200평 되면 태실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딱 태실만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한 채 갈무리는 산이어야지 된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급이에요. 산 전체가, 산 봉우리 전체가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요. 태실에서 석조의 형상은, 석조 물들의 그 구조는, 석조물들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방을 형성할 때 원당형으로 했지만 하단부는 대부분 3단으로 했거든요. 이 3단은 태실에만 적용한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방을 짤 때도 다 3단으로 짰고요. 모든 것을 다 3단으로 합니다. 기단 짤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단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러나 현재는 2단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중심부에 태실을 모진 묘형이 계십니다. 이 묘형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묘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스님묘지에서 적용했던 부도의 형이다. 그런 부도의 형을 태실묘지에
태실묘지에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묘형으로 쓰고 우리도 묘형으로 쓰는데 우리는 유독 스님들에게만 적용했던 묘형이지만 이곳에서는 태실묘지의 묘형으로도 적용해왔다. 이 묘형이 100%인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다른 묘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형 또한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가서 이런 묘형이 기준이라고 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불교 묘지에서의 묘형이 이런 묘형이지만 기단까지를 포함해서 난간석은 없어요. 불교 묘지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실묘지에서는 난간석을 두었다. 한 방이 3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38이 24 모든 방위의 완성수 24를 성립시켰다. 그런 측면도 우리 민족이나 동남아 민족이 즐겨 적용했던 방법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난간석은 왕릉묘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또는 궁궐의 조형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불교 시설에서 볼 수 있죠. 왕릉묘형에서 능침 영역 중에서도 본분을 정침분을 원두르는 정침분을 지키기 위해서 강강술래하듯이 서로들 손을 맞잡고 보호하는 보호석으로 이렇게 적용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중심부에 태실묘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는 보호석으로 줬을 걸로 봅니다. 왕릉묘지나 태실묘지에서 이렇게 적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묘지를 통해서 이런 태실묘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은 방을 짤 때 3단으로 짠다. 다만 원당으로 짠다. 방형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 원당형으로 짜는데 그때에 적용하는 것은 38이 24라는 최종적인 방위에서 적용하는 완성도 최종수를 적용해서 대체적으로 한다. 12지신을 적용할 때는 12수를 쓰지만 이거 방을 할 때는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난간석 두르고요. 중부에 부두형, 묘형을 적용했다. 또 하나는 비를 설치함에 있어 어느 것이 이곳을 대표로 하는 비인지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비와 곡비를 구분해서 설치했다. 그런 점까지를 포함해서 특징을 알 수 있겠어요. 이상 비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볼게요. 다 정비로 놓거나 다 곡비로 놓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중 기부 이수가 있는 이 비만 정비로 모셨어요. 나머지는 곡비로 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대피부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정중앙에 놓고 양 동서 좌우는 곡비를 모셔서 누가 어느 비가 이곳을 대표하는 대표비인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지상설이나 태질상설에서는 구조물의 배치 형식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조합 형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입지 조건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태실 순례를 하다가 보면 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앞뒤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형산에서 앞뒤를 정함에 있어서는 뒤라 하면 근본산이 내려와서 이 산을 잉태한 방향, 그 주산이 있는 곳을 대부분 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비록 우뚝 솟아서 독립산처럼 보이지만 이 산도 근본이 있는 것이죠. 그 근본산을 주산이라 한다면 그것을 북쪽으로 삼았다.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앞뒤를 정했다. 이런 말씀까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실의 조건 중에서 입지, 묘형, 상설 여러 가지 수리 조합까지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간사건 사람이 서로들 손을 벌려서 주 시설 그러니까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손을 펼쳐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종대왕 토실을 태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태실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장관이에요. 자연 방목한 소떼들이 장관을 지내고 있어요. 하늘 경치, 땅 경치. 장관이네.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고 장관입니다.